날이면 당장 지워. 오늘 병원에서 끝내고 와. 안 돼요, 아버님. 제발, 이 아이만은. 시끄러워. 딸년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병원 복도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날 화장실로 사라진 며느리와 그 뱃속의 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백영식의 집은 언제나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감나무가 먼저 눈에 들어왔죠.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리는 감들처럼 이 집안도 대대로 아들만 낳아 가문을 이어왔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민서진이 처음 그 대문을 넘어섰을 때는 봄이었습니다. 25살의 새색시는 연분홍 저고리에 진주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시댁 어른들께 첫인사를 올렸죠. 시아버지 백영식은 60을 갓 넘긴 나이에도 허리가 곱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데려왔으니 믿고 맡긴다. 우리 집 며느리 된 거 축하한다. 그 말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딱딱해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며느리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듯한 어조였죠. 시어머니 역시 어서 와, 이제 우리 식구야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남편 태주는 서진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원래 저래. 겁만 무서워.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정이 어려워 변변한 혼수도 못 해온 터라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시댁 식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니 마음이 놓였죠. 그날부터 서진은 정성을 다해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탕을 끓이는 법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서진에게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태주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시댁 식구들도 들떠 있었죠. 특히 백영식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죠. 손자다. 이번엔 아들 하나 더 보는 거지.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집 한 채 해줄 거야. 아들일 거니까. 서진은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안이 더욱 화목해질 거라고 믿었죠. 입덧이 심해도 참고 견뎠고 몸이 무거워져도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는데 서진이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태준이 물었죠. 뭐래? 아들이래? 서진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조심스러워? 아들 맞지? 그게 딸인 것 같다고.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진이 황급히 덧붙였죠. 내가 계속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도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자고 하시던데 아직은 정확히 모른다고. 저녁 식탁에서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병원 갔는데요, 아버지. 의사가 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순간 백영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서진이 정성껏 끓인 갈비탕을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죠.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면 뭐하러 났냐?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얼음처럼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태주는 어색하게 헛기침만 했죠.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다음 달에 다시 확인한다고. 백영식은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서진을 부를 때 서진아라던 호칭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예 그년이라는 차가운 말들이 그 자리를 채웠죠. 시어머니도 더는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아내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혼자 방에 앉아 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딸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진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죠. 백영식의 태도가 돌변한 이후로 서진의 하루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고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국이 싱겁다. 다시 끓여와. 반찬이 이게 뭐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서진이 다시 차려온 음식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젓가락을 던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한숨만 쉬며 고개를 돌렸죠. 어느 날 아침 백영식이 불쑥 말했습니다. 올해는 김장을 80포기 해야겠다.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평소에도 50포기를 하느라 온몸이 쑤셨는데 임신한 몸으로 80포기라니.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죠. 왜 못하겠어? 딸년들은 원래 독하다더니 떨어지지도 않고 버티는구만. 그러니까 더 힘든 일을 해야지. 그 말의 의미를 서진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이를 떨어뜨리라는 것이었죠. 태주는 아버지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진에게 눈치만 줬죠. 아버지 말씀대로 해. 괜히 더 미움받지 말고. 서진은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죠. 김장철이 되자 정말로 배추 80포기가 마당에 쌓였습니다. 서진은 배가 불러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면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느려 터졌네. 이러다 해 넘어가겠다. 백영식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서진의 손은 고춧가루에 벌겋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죠. 그러다 문득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손을 멈췄죠. 왜 또 꾀병이야? 아니에요. 잠깐만. 딸이면 벌써 떨어졌어야지. 아직도 붙어 있는 걸 보니 악착 같은 년이구만. 서진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죠.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못나서 조금만 참아줘. 김장이 끝나자 이번엔 장독대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항아리를 들다가 서진은 결국 주저앉고 말았죠. 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은 무슨 병원? 딸년 하나 때문에 호들갑이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병원은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나서. 결국 서진은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조산 위험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말을 전하자 백영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사가 뭘 알아? 옛날엔 밭일하다가도 애를 낳았어. 그 후로도 서진에게 시키는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녀오라. 마루를 손걸레로 닦아라. 이불 빨래를 해라. 할 일은 끝이 없었죠. 빨래에 비누 자국이 남아있네. 다시 헹궈와. 제대로 안 하고 대충대충 하니까 그런 거야. 초겨울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서진은 다시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뼛속까지 시려왔죠. 배는 점점 불러왔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년, 딸이나 베고 있으니 밥만 축내지. 우리 집안 씨를 더럽히는 것도 모자라서 매일같이 듣는 모욕적인 말들의 서진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태주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오히려 서진을 원망하는 눈빛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화장실에서 피를 보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태준을 깨웠지만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죠. 내일 아침에 병원 가. 지금 갈 필요 없어. 서진은 홀로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입원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위험해요. 하지만 백영식은 입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깝다. 집에서 쉬면 돼. 서진은 그날도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배는 점점 더 자주 뭉쳤고 때로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백영식이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나섰습니다. 서진은 몸이 좋지 않다며 거부했지만 백영식은 단호했죠. 오늘 꼭 가야 해. 내가 아는 의사가 있으니까. 서진이 계속 못 가겠다고 하자 백영식은 팔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기 싫다고? 딸년 하나 때문에 이 집안 망신시킬 셈이야? 서진은 필사적으로 팔을 빼려 했지만 백영식의 손아귀는 단단했습니다. 태주는 옆에서 머뭇거리기만 했죠. 아버지, 서진이가 싫다는데. 닥쳐. 너도 한통속이야? 이 집안대를 끊을 셈이냐? 결국 서진은 억지로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에서 백영식은 품에서 봉투를 꺼내 태준에게 건넸죠. 서진은 그 안에 든 서류를 얼핏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아버님, 이건 입 다물어. 오늘로 끝이야. 병원에 도착하자 백영식은 서진의 팔을 놓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무언가를 말하더니 곧바로 진료실로 안내받았죠. 의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서진은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저는 낳고 싶어요. 시끄러워. 딸년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백영식이 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결심했죠.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와. 태준아, 따라가.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진짜 화장실만 갔다가 금방 올게요.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을 지나쳐 비상구로 향했죠.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서진은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배가 뭉치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진은 흐느끼며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서진은 친정 어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일들, 받았던 모욕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죠. 여기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며칠 후 백영식의 집으로 서진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였죠. 편지에는 단 몇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 저는 당신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시는 찾지 마세요. 백영식은 편지를 구겨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배은망덕한 년. 그래, 잘 가라. 딸년이나 데리고 평생 고생이나 해봐라.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마저 보였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운 거나 마찬가지야. 잘 됐지 뭐. 백영식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진은 백영식의 집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지우려 했던 그 딸이 훗날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를. 서진이 떠난 후 백영식의 집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죠. 마치 서진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태준아,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집안 처자를 봐야겠다. 백영식은 아들의 재혼을 서둘렀습니다. 동네 유지들을 통해 중매를 넣고 좋은 집안의 딸들을 물색했죠. 태주는 아버지의 뜻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이었죠. 네, 아버지. 이번에는 아들 낳을 여자로 골라주세요. 그로부터 6달 후 태주는 새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부잣집 딸이었고 대학까지 나온 여자였죠. 백영식은 흡족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골랐어.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백영식은 온 동네에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 좀 봐. 이게 진짜 며느리지. 하지만 영희는 서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부모 앞에서도 할 말은 했고 집안일도 대충대충 했죠. 백영식이 뭐라 하면 되려 따졌습니다. 아버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그런 걸 시키세요? 뭐, 이게 누구 앞에서. 저희 친정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도우미 아줌마가 다 하시던데요? 백영식은 기가 막혔지만 영희의 친정이 워낙 든든한 터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영희가 임신을 하자 아들일 거라는 기대에 참고 넘어갔죠. 그런데 영희가 임신 7개월째 되던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동네 사람이 목격한 것이죠. 태주는 분노했고 백영식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년이 우리를 우습게 봤구나.
결국 영희는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아들이었지만 엄마 없는 아이가 되고 말았죠. 백영식은 그 일로 크게 상심했지만 손자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래도 대를 이을 아들은 봤으니 손자의 이름은 백준호. 백영식은 준호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시어머니도 손자만큼은 지극정성으로 키웠죠. 최고의 유치원, 최고의 학원, 최고의 과외 선생님.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준호는 커서 판사나 의사가 될 거야. 백영식은 손자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혼자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죠. 준호가 또 싸웠대요. 친구를 때렸다고. 싸운 게 아니라 가르친 거겠지. 우리 준호는 똑똑하니까. 백영식은 손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와 선생님을 탓했죠. 그렇게 준호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준호는 본격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자주 빠졌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죠. 그러다 고등학교 때는 도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돈 좀 주세요. 또, 용돈은 충분히 줬잖아. 급한 일이 있어요. 꼭 필요해요. 백영식은 손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줬습니다. 그것이 독이 될 줄도 모르고 준호의 도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빚도 늘어났죠. 20살이 된 준호는 이미 수천만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백영식이 몇 번이나 빚을 갚아줬지만 준호는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큰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또 무슨 일이야?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정말 대박 날 거예요. 백영식은 마지못해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준호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도박장에서 사라졌죠. 준호는 더 큰 빚을 지고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이놈아, 내가 얼마나. 백영식은 처음으로 손자에게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결국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죠. 우리 집이. 백영식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집을 낙찰받은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아진?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영식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그리고 이사 나가는 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사 날 아침, 백영식의 집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짐을 싸면서도 백영식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을, 내 평생 일군 집을. 태주는 아버지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나르기만 했죠. 준호는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도박 빚에 쫓겨 어디론가 도망친 것이죠. 그놈이. 내가 그렇게 아꼈는데. 시어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손자를 그토록 사랑했건만 결국 그 손자가 집안을 망친 것이죠.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고 짐을 하나둘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대문 밖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죠. 차에서 내린 것은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영식은 그 여자를 보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누구시오?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서하진이라고 해요. 서하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백영식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여자가 조용히 덧붙였죠. 민서진 아시죠? 제 어머니예요. 백영식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30년 전 집을 떠난 며느리. 그 며느리의 딸이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네, 맞아요. 그때 그 아이예요. 엄마 혼자 낳아서 키운. 태준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진을 보고 그 역시 충격에 빠졌죠. 서진이. 딸. 하진은 태준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눈빛에 스쳤죠. 처음 뵙네요. 얼굴도 몰랐으니까요. 어떻게 여기를. 우연이에요. 경매 물건 보다가 낙찰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백영식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일부러 산 거냐? 복수하려고?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요? 그럴 가치도 없어요. 그냥 투자 물건으로 괜찮아 보여서 산 거예요. 여기 재개발 예정이라던데. 그 담담한 말투가 오히려 백영식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자신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보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더 아팠죠.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가족이요? 전 태어나기도 전에 쫓겨났는데요. 아, 정확히는 없애려고 하셨죠. 병원까지 끌고 가서.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전 잘 살았어요. 엄마도 고생했지만 저 잘 키워주셨고요. 하진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덕분에 엄마랑 단둘이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집에서 컸으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백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도박으로 집을 날린 것도 서러운데 그 집을 쫓아낸 며느리의 딸이 산다니.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전 그저 부동산 거래를 하러 온 거예요. 이사는 언제까지 나가실 건가요? 그 사무적인 말투에 태준이 나섰습니다. 하진아,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죄송한데 바빠서요. 엄마한테도 여기 온 거 말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상처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하진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SH투자개발 대표이사 서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사 다 하시면 연락 주세요. 잔금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하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백영식이 중얼거렸죠. 서하진. 왜 백하진이 아니고.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이가 아이 성을 자기 성으로 바꿨나 봐요. 우리랑 상관없이 살려고. 그 말에 백영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끊어낸 인연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백영식 가족이 집을 떠난 후 하진은 빈 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엄마가 고통받았던 흔적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듯 했죠. 부엌, 마당, 그리고 장독대. 엄마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장소들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죠.
대표님, 준비하신 건 다 진행할까요? 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사실 하진이 이 집을 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도박빚, 그 채권을 사들인 것도 하진이었죠.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습니다. 한편 백영식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평생 살던 넓은 집에서 단칸방으로 옮기니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었죠. 그런데 이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백영식 씨 맞으시죠? 채권 관련해서 왔습니다. 채권? 무슨? 백준호 씨 아시죠? 손자분이신 그분 빚을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호의 도박빚 3억 원. 그리고 연대보증 일란에는 백영식의 이름이 선명했죠. 이게 무슨, 기억 안 나십니까? 작년에 아드님 도장 못 구해서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백영식은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준호가 울며 매달릴 때 마지막이라며 보증을 서준 것이, 그런데 그 서류가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죠. 원금의 이자까지 해서 5억 정도 됩니다. 한 달 안에 갚으셔야 해요. 5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요. 아, 그리고 이 채권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자는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SH투자개발 대표이사 서하진. 백영식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복수하러 온 것이었죠. 그날 밤 태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진이었죠. 내일 시간 되세요? 백영식 씨랑 같이 오시면 좋겠는데요. 무슨 일로?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약속 장소는 하진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백영식과 태준이 들어서자 하진은 차를 권했죠. 오셨네요. 앉으세요. 대체 무슨 짓이냐? 내가 일부러요? 저는 그저 투자를 했을 뿐이에요. 수익성 좋은 채권을 샀고 경매에 나온 집을 샀죠. 합법적으로요. 하진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백준호 씨 행방은 아직도 모르시죠? 제가 수소문해 봤는데 필리핀 카지노에 있다더군요. 거기서도 또 빚을 졌대요. 백영식은 주먹을 떨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냐? 원하는 거요? 글쎄요. 30년 전에 백영식 씨가 원했던 게 뭐였죠? 아, 맞다. 딸은 필요 없다고 하셨죠? 하진은 엄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도 시아버지가 김장 80포기를 시켰다. 배가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한다. 병원에 끌고 가서 수술시키려 했다. 이런 내용이 빼곡해요. 증거죠. 그게 뭐,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 학대로 강제 낙태 시도한 시아버지 멋진 제목이 될 것 같은데. 태준이 나섰습니다. 하진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제가 왜 용서를 해줘야 하죠? 태어나지도 못할 뻔한 제가. 하진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집은 다음 달에 철거할 거예요. 거기에 민서진 여성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이거든요. 뭐? 딸이라서 죽이려 했던 그 자리에 딸들을 지키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시적 정의라고 할까요? 백영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개관식 때 제가 연설을 할 건데요. 왜 이 터에 이런 시설을 짓게 됐는지 그 사연을 다 말할 거예요. 제발,
제발 그것만은 걱정 마세요. 실명은 안 밝힐게요. 다만 어느 가부장적 집안이라고만 할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하진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채권 독촉은 계속될 거예요. 갚으실 때까지. 그때 병원에 끌고 가려고 하셨죠? 이번엔 제가 법원에 끌고 갈 차례네요. 백영식과 태준이 떠난 후 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화가 울렸죠. 엄마였습니다. 하진아, 저녁 뭐 먹을래?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오늘은 갈비탕 해줄까? 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거 해주세요. 갈비탕은 별로예요. 2달 후 백영식의 옛집은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죠. 민서진 여성지원센터라는 현수막이 공사장 펜스에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백영식은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월세방에서 공사장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였죠. 평생을 살았던 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이 그토록 없애려 했던 딸을 위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는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영감, 또 거기 갔다 왔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백영식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준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태주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원래 백 사장 집이었대? 그 며느리 쫓아낸 집 말이야? 딸이라고 애 지우려고 했다며. 그 딸이 커서 집을 샀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백영식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왜 쫓아냈는지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죠. 30년 전 일이지만 동네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 불쌍했지. 배 불러서도 김장을 혼자 다 했어. 맞아. 내가 봤는데 울면서 배추 절이더라고. 백영식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한때 동네 유지로 큰 소리치던 그였지만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죠. 며칠 후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30년 만에 귀한 버려진 딸이 만드는 희망의 공간. 기사에는 하진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 어머니가 고통받았던 곳입니다. 단지 딸을 임신했다는 이유로요. 이제 이곳을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백영식은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었죠. 태주는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그만 포기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어? 집안대를 생각한 게 잘못이야?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하진이가. 아니, 제 딸이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오히려 준호보다 훨씬. 닥쳐. 그년 얘기하지 마. 하지만 백영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손자는 집안을 망쳤고 없애려 했던 손녀는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것을요.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백영식에게 직접 전화가 온 것이죠. 개관식에 오시겠어요? 뭐, 날 조롱하려고? 조롱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와주셨으면 해서요.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백영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다만 이 시설 이름의 의미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민서진이라는 이름과 함께요. 전화가 끊어진 후 백영식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의 이름이 영원히 그 자리에 남는다는 것. 그것도 자신의 집터에. 개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백영식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멀리서나마 지켜보러 갔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언론사 카메라도 여러 대 보였습니다. 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서하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날 뻔했다가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하진은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죠. 30년 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단지 딸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이 집에서 쫓겨났죠. 다행히 그 아이는 태어날 수 있었고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백영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저희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힘들었지만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어머니를 기리며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고자 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진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딸이라서 여자라서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여성은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개관식이 끝난 후 백영식은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자신이 부정했던 생명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비로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백영식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려.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개관식 이후 민서진 여성지원센터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여성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달 후 하진은 더 큰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 딸들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좌석이 가득 찼고 온라인으로도 수만 명이 시청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서하진입니다. 하진이 무대에 오르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그녀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진 상태였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일기에서 시작됩니다. 제 어머니 민서진의 일기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낡은 일기장 사진이 떴습니다. 하진은 차분히 읽기 시작했죠. 1994년 10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딸이라고 했다. 시아버지 표정이 돌변했다. 저녁도 안 드셨다. 무서웠다. 객석이 숨죽였습니다. 하진은 계속 읽어나갔죠. 11월 3일. 김장 80포기를 시키셨다. 배가 아팠지만 참았다. 아가야, 조금만 참자. 12월 1일. 오늘 병원에 끌려갔다. 수술하라고 했다. 도망쳤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영식은 쪽방에서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링크를 보내준 것이죠. 자신이 했던 일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보며 그는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이 30년 전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진은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딸보다 아들을 선호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하지만 태어나지 못한 많은 딸들이 있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그때 객석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시댁에서 딸이라고 구박했어요. 또 다른 여성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둘째 딸 임신했을 때 이혼당했어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여기저기서 비슷한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었죠. 우리는 왜 딸을 미워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진은 청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그 집의 가장은 대대로 아들만 낳는 집안이라며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토록 아꼈던 손자는 도박으로 집안을 망쳤고 없애려 했던 손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진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죠.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딸도 아들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가문을 빛낼 수 있다는 것을요.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이 떴습니다. 하진이 세운 회사, 그녀가 만든 재단, 여러 상을 받는 모습들이었죠. 저는 어머니 혼자 키워주신 딸입니다. 아버지의 보호도 할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딸이 최고다. 그 외침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딸이 최고다. 딸들의 시대다. 구호가 장내를 가득 메웠죠. 백영식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 하진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성별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딸은 집안 말아먹는 종자가 아니다. 딸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다. 백영식은 그 문장을 보며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집안 말아먹는 종자라고 했던 그 말이 이렇게 바뀌어 돌아온 것이죠. 강연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도했고 SNS에서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가부장제에 맞선 딸의 귀환 버려진 딸, 성공 신화를 쓰다. 강연회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백영식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죠.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신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이었고 하진의 채권 독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백영식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태준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태는 심각했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연락하세요. 의사의 말에 태준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연락할 가족이라곤 행방불명인 준호뿐이었죠. 백영식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죠.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든 순간 그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내 아버지. 그의 하진이 잘 지내니?
태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아주 훌륭하게 컸어요. 내가 그 애를. 백영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전해줘.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날 밤 백영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때 동네 유지였던 그의 마지막은 초라했죠. 장례식장에 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환 하나가 배달되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서진 여성지원센터. 태주는 그 화환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진이 끝까지 백영식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백영식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태준에게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하진이 보낸 것이었죠. 백영식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준호 씨를 찾으면 연락 주세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딸이었던 사람. 태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었던 사람이라는 서명이 가슴을 찔렀죠. 한 달 후 드디어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그는 거지꼴이 되어 있었죠. 태주는 하진의 도움으로 준호를 치료센터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태주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월세를 내며 살았죠. 준호도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TV에서 하진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업가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가 되어 있었죠. 서하진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네.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딸도 충분히 훌륭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성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혹시 과거를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민서진의 딸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태주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그리고 하진아, 내가 자랑스럽다. 비록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신문 일면에 큰 광고가 실렸습니다. 딸은 집안 말아먹는 종자가 아닙니다. 딸은 세상을 바꾸는 희망입니다. 민서진 여성지원센터 10주년 기념. 그 광고를 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백영식은 쪽방에서 그 광고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아먹었구나. 옆에서 태주는 술에 취해 웅얼거렸습니다. 지웠어야 했는데. 그 순간 하진의 내레이션이 깔렸습니다. 그들이 지우려 한 건 딸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지워지지 않고 심판하러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